65세, 국민연금 95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최소 생활비 150만 원. 출발부터 매달 55만 원 적자. 그리고 작은 사고 한 번이면 노후는 무너집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많은 분들이 평생 성실하게 납부하고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생각보다 적다? 아니면 그래도 뭐 있으니 다행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처음 확인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40년 가까이 매달 빠짐없이 냈는데 고작 이 정도라니. 하지만 당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잠깐만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한 명이 한 달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 150만 원입니다. 부부라면 25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95만 원을 빼면 혼자 살 때 매달 55만 원이 부족합니다. 부부는 155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달 1일이 되면 통장에 9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벌써 적자입니다.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밥 먹고, 병원 가고, 약 사고 나면 한 달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입니다. 아니 사실 한 달도 못 버팁니다. 20일쯤 되면 이미 통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10일은 어떻게 버틸까요? 저축한 돈을 깨거나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아니면 그냥 참습니다. 밥을 줄이고 난방을 끄고 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 달이 아닙니다. 65세부터 시작해서 70세, 75세, 80세 매달 55만 원씩 부족한 삶이 10년, 20년 이어집니다. 10년이면 6,600만 원, 20년이면 1억 3,200만 원의 적자입니다. 이 숫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1억이 넘는 돈을 어디서 메워야 할까요? 저축? 퇴직금? 자식? 만약 그 어느 것도 없다면 그때부터는 버티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겁니다. 준비 없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맞이한다는 건 결국 이런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포기할까 고민하는 삶.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약값이 아까워 참는 삶. 자식 만나는 게 두려운 이유가 손 벌릴까봐 겁나는 삶. 그리고 그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약해질수록 더 깊어집니다. 여름엔 에어컨을 못 틀고 겨울엔 내복을 겹쳐 입습니다. 친구 만나자는 전화에도 커피 한 잔이 부담스러워 거절합니다. 손주 용돈 주고 싶어도 통장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생일날 외식 한번 하고 싶어도 계산기를 두드리다 포기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카트에 담았다가 가격표 보고 다시 빼놓습니다. 사고 싶은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삽니다. 아니, 필요한 것도 반만 삽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존엄이 무너지는 겁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삶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가장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제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매달 1일 95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조금만 아끼면 되니까, 자식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년 차쯤 되면 저축은 바닥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몸은 점점 아파옵니다. 5년 차쯤 되면 병원비가 무섭고 약값이 부담스럽고 친구들 장례식장 부의금도 부담입니다. 10년 차쯤 되면 이미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무엇을 포기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매달 시작하자마자 빚이 늘어나는 삶. 이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5만 원은 95만 원일 뿐 150만 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적도 없고 운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입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매달 55만 원. 그게 바로 노후 파산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은 먼 이야기 같지만 65세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때 준비할 걸 이라고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질병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이런 건 미리 알 수 있고 천천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다릅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욕실에서 넘어집니다. 그냥 미끄러진 겁니다. 물기 때문에, 순간적인 어지러움 때문에. 그렇게 엉덩방아를 찢는 순간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70대 노인의 고관절 골절. 이건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수술해야 하고, 입원해야 하고, 재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수술비만 500만 원, 입원비 200만 원, 재활치료 3개월에 300만 원, 간병비 한 달에 200만 원씩 3개월이면 600만 원. 합치면 1600만 원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진 것 한 번에 1600만 원이 사라집니다. 보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실제 들어간 돈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간병비는 아예 본인 부담입니다.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건 욕실 낙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은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집니다. 119를 부르고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CT 찍고 MRI 찍고 혈전 용해제 투여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조치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후유증은 남습니다. 한쪽 팔을 쓰기 힘들고 걷는 게 불편하고 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됩니다. 6개월, 1년, 길게는 2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하나에 몇만 원씩, 일주일에 3번씩 몇 개월을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혼자 못 입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한 달에 200만 원, 가족이 돌보면 그 가족은 직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뇌졸중 한 번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급여는 본인 부담, 간병비도 본인 부담. 통장은 순식간에 바닥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작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방향을 틀던 차에 스쳐 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는 괜찮다고 일어났지만 집에 오니 허리가 아픕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니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보조기를 차고 몇 달을 안정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누워만 있어야 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원비, 약가, 보조기가, 통원 치료비, 택시비, 간병비. 작은 사고 하나에 몇백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순간입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까지 혼자 다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통장에서는 매일 돈이 빠져나갑니다. 질병은 천천히 옵니다. 조금씩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다릅니다.
한순간에 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당합니다. 그리고 당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노후에 큰 병 걸릴까봐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작은 사고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것, 계단에서 헛디디는 것, 길을 걷다 차에 스치는 것. 이런 작은 사고 하나가 노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립니다. 저축해둔 돈,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매달 받는 연금,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존엄도 함께 무너집니다. 노후는 큰 병보다 작은 사고 하나가 더 무섭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암, 심장병, 중증 질환. 이런 건 보험도 잘 나오고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는 다릅니다. 보험은 제대로 안 나오고 정부 지원도 거의 없고 결국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고를 대비한 현금, 갑작스러운 지출을 버틸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작은 사고 하나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요양원 상담 전화를 걸면 상담사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저희 요양원은 한 달에 60만 원이면 됩니다. 60만 원.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국민연금 95만 원에서 60만 원 내면 35만 원 남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60만 원은 기본료일 뿐입니다. 식대와 간식비, 기저귀 같은 소모품, 물리치료와 특별 간호비까지 하나하나 모두 별도입니다. 하나씩 더하다 보면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나옵니다. 처음 들었던 60만 원은 뭐였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아, 그건 정부 지원 받으시는 기초수급자 기준이에요. 일반 어르신은 해당 안 되세요. 그제야 알게 됩니다. 60만 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숫자였다는 걸. 실제로 내야 하는 돈은 국민연금 95만 원의 3배가 넘는다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은 포기하고 집에서 돌봅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하루 몇 시간 와줍니다.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돌봐주면 나머지 20시간은 누가 돌볼까요? 결국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딸이,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인데 몇 달 정도야 내가 돌보지 뭐.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매일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주고 화장실을 돕고 목욕을 시키고 약을 챙기고 밤에도 몇 번씩 깹니다.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돌봄에 쓰입니다. 그 사이 직장은 잃었고 경력은 끊겼고 소득은 사라졌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지고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세상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통장 잔고도 줄어듭니다. 소득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되니까요. 병원비, 약가, 기저귀가, 영양제, 의료용품, 각종 생활비.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나갑니다. 돌보는 사람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200만 원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지나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돌보던 사람은 지치고 그 배우자는 불만이 쌓이고 자녀들은 피해를 봅니다. 부모님 하나 돌보는 일이 가족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미리 준비했다면, 요양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었다면 가족이 이렇게까지 희생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결국 가족이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간병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있어야 하고,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씩 이어집니다. 치매라면 더 길어집니다. 5년, 10년. 그 긴 시간 동안 돌보는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처음엔 효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분노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보는 사람도 환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요양원 60만 원이라는 말에 안심했다가 막상 알아보니 300만 원. 그럼 집에서 돌보자고 했다가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노후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결국은 가족의 생존을 흔듭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이 노인 한 명 돌보다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정서적으로 붕괴되고 관계가 파탄납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돌보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봄은 사랑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노후에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족에게 떠넘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요양비 300만 원 누가 낼까요?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자식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집 대출, 자녀 교육비, 생활비. 그런데 거기에 부모님 요양비까지 더해지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요양원은 포기하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의 삶이 멈춥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관계를 잃습니다. 이게 돌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준비되지 않은 노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이. 그때 가서 자식에게 미안해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스스로를 원망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요양비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돈,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돈의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노후 준비할 때 우리는 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합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공과금. 하지만 노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65세가 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직장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 외로워집니다.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우울함을 견디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치매 예방센터 한 달에 15만 원, 복지관 프로그램 5만 원, 노인정 커피와 간식 10만 원, 문화센터 강좌 5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비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약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하고 혼자 있으면 두렵고 밤이면 잠도 안 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한 달에 10만 원. 약 5만 원, 수면제 3만 원. 다 합치면 한 달에 18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리치료 12만 원, 안경 30만 원, 임플란트 100만 원, 보청기 200만 원. 다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친구 만나려면 교통비, 경조사 있으면 부조금, 손주 있으면 용돈. 한 달에 20만 원은 기본입니다. 정부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갑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으면 그 어디에도 해당 안 됩니다. 지원은 못 받고
비용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한 달에 최소 5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서 생활비 빼고 병원비 빼고 이런 숨은 비용까지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통장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빨리 오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럼 결국 더 큰 병원비가 나갑니다. 외로움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 건강관리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돈입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큰 비용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작은 비용들입니다. 그게 쌓이면 1년에 수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미리 계획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니까요. 그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치매는 빨리 오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건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생존 비용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비용,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비용,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비용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할 때 눈에 보이는 비용만 계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비용도 함께 계산하세요. 그게 최소 한 달에 50만 원, 많으면 1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모자란데 여기에 숨은 비용까지 더하면 이미 파산입니다. 그리고 그 파산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조금씩 매달 빠져나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니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정부에서 뭐라도 해주겠지. 기초연금도 있잖아. 과연 그럴까요? 국민연금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2055년쯤 고갈된다고.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막 연금 받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물론 정부는 말합니다. 개혁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이 뭔가요?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금액은 줄이는 겁니다. 지금도 95만 원 받아서 모자란데 앞으로는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 약값, 검사비, 건강보험 덕분에 많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본인 부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MRI 찍으면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0만 원 넘습니다. 비급여 항목도 점점 늘어납니다. 좋은 약, 새로운 치료, 최신 검사, 다 비급여입니다. 그럼 결국 본인이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실제로 내는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은 더 많아지는데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지금 한 달에 약 33만 원 정도 받습니다. 33만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쌀 한 포대 사고 공과금 내고 그러면 끝입니다. 월세? 못 냅니다. 병원비? 모자랍니다. 생활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냥 보조금일 뿐입니다. 이걸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받아도 깎여서 받습니다. 전액을 못 받습니다. 그럼 결국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9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정부 제도를 믿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전망, 건강보험 본인 부담 증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 변경.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받는 금액이 10년 후에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도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다 합쳐도 128만 원입니다. 최소 생활비 150만 원에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기준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는 물가가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보다 더 적은 연금 받으면서 더 비싼 물가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입니다. 기본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준비된 현금입니다. 통장에 있는 돈, 매달 들어오는 돈,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연금 고갈되면 어떡하냐고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주겠지, 제도가 지켜주겠지, 그런 기대는 위험합니다. 정부도 돈이 없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일하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연금 낼 사람은 줄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급액을 줄이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 나이를 늦춰야 합니다. 이미 그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연금 받는 나이 65세에서 67세로 나중엔 70세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은 연금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 5년을 어떻게 버틸까요? 퇴직금? 저축? 자식? 준비 없으면 그 5년이 지옥입니다. 제도는 보조일 뿐,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준비된 현금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기초연금 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안심하지 마세요.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 풍요로운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돈을 준비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현금, 급할 때 쓸 수 있는 여유,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연금 고갈되든 제도가 바뀌든 내게 현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제도가 바뀌는 순간 무너집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제도를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준비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준비는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현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작은 사고 하나에 무너지고 요양비는 가족을 짓누르고 외로움조차 돈이 들고 제도는 불확실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현금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에 1억 있으면 되겠지. 퇴직금 5천만 원 있으니까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에 생활비로 150만 원 씁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1억을 1,800만 원씩 쓰면 5년 반이면 바닥납니다. 70세가 안 돼서 이미 돈이 없어집니다. 그럼 70세 이후는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아껴 씁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기로 합니다. 그럼 1억으로 8년 정도 버팁니다. 73세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작은 사고 한 번, 요양비 한 번 나가면 계획은 무너집니다. 통장의 돈은 언젠가 바닥납니다. 아무리 많아도 쓰기만 하면 결국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퇴직금 5천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고 쓰면 5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하지만 그 5천만 원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3천만 원은 안정적인 채권에 연 4% 이자 나오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배당주에 연 5% 배당 받으면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약 4만 원입니다. 1천만 원은 부동산 리츠나 소형 상가 투자 같은 간접 부동산에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다 합치면 한 달에 약 20만 원에서 2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이 수익 25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작은 일이라도 해서 한 달에 30만 원만 더 벌면 150만 원이 됩니다. 최소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큰 수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그게 쌓입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 없이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으면 3년도 안 돼서 바닥납니다. 그럼 그 이후는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매달 55만 원씩 부족한 삶입니다.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후 준비의 답은 단순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큰 목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목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목돈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바꾸느냐입니다. 퇴직금 1억 받으면 그걸 그냥 통장에 넣고 조금씩 쓸 것인가, 아니면 그걸로 이자 나오는 채권 사고, 배당 나오는 주식 사고, 부동산 리츠에 투자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연금과 보험은 기초일 뿐입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노후를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그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꾸준히 들어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언젠가는 바닥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안정적인 채권, 배당 주는 주식, 부동산 리츠, 소형 상가 투자,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일.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하나씩 쌓이면 나중에는 큰 힘이 됩니다. 50대부터 시작하면 65세까지 15년입니다. 15년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퇴직금 모으고 그걸로 현금 흐름 만들면 65세부터는 평생 돈이 들어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95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거기에 이자도 더해지고 배당도 더해지고 리츠 수익도 더해집니다. 이게 준비의 차이입니다. 노후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오느냐로 결정됩니다. 통장에 1억 있어도 들어오는 돈 없으면 5년 만에 바닥납니다. 하지만 통장에 5천만 원밖에 없어도 그걸로 만든 현금 흐름이 매달 30만 원씩 들어오면 평생 버팁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세요. 어떻게 하면 매달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게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시작하면 1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 준비가 부족해집니다. 노후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예외가 주어집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현금 흐름. 이게 답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퇴직금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둘 다 국민연금 95만 원 받습니다. 10년 후 75세가 된 두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씨는 지금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를 먼저 확인합니다. 뭘 먹을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요. 친구들 전화가 와도 잘 안 받습니다. 밥 먹자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계산할 때 눈치 보는 게 싫어서요. 손주 생일이 다가오는데 용돈을 못 줍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5년 전에 다 썼습니다. B씨는 지금 손주들과 여행 중입니다. 제주도 3박 4일 다녀오는 길입니다. 여행 경비 100만 원, 부담 없이 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4천만 원이 남아있고 매달 이자와 배당으로 35만 원씩 들어옵니다.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50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씨는 50대에도 여전히 주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자식 결혼 비용은 당연히 부모 몫이라 생각했고 집 장만까지 손을 보탰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용돈을 쥐어줬고 친구들과는 골프와 여행을 즐겼습니다. 결국 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모은 돈이 퇴직금 5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B씨는 50대부터 준비했습니다. 자식 결혼 비용은 최소한만 지원하고 집 장만은 자식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골프는 끊었고 여행도 줄였습니다. 대신 매달 50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모았고 퇴직금 5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안정적인 채권에 나머지는 배당주와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구조 조정했습니다. 65세 이후부터는 집을 줄였습니다. 큰 아파트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차도 처분했습니다. 월세 나가던 큰 집에서 작은 전세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생활비를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씨는 생활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여전히 큰 집에 살면서 한 달에 150만 원씩 썼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매달 통장에서 55만 원씩 꺼내 썼습니다. 1년이면 660만 원, 3년이면 약 2천만 원. 거기에 병원비,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더해지니 5년 만에 퇴직금 5천만 원이 바닥났습니다. 70세가 되자 씨는 막막했습니다. 통장은 비었고 들어오는 건 연금 95만 원뿐. 생활비를 줄여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을 줄이려 해도 이사 비용이 없었고 차를 팔아도 얼마 안 됐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받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70세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고 매달 수익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투자 수익 35만 원, 작은 일로 버는 20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됐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쓰고도 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 용돈도 주고 친구들과 밥도 먹고 가끔 여행도 갔습니다. 씨와 B씨의 차이는 뭘까요?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닙니다. 50대부터 시작한 작은 준비였습니다. 매달 50만 원 저축, 생활비 구조 조정, 소규모 투자 습관. 이 세 가지가 10년 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준비의 유무가 노후의 품격을 갈라놓습니다. 품격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 가고 친구 만나 밥 먹고 손주 용돈 주는 것. 이게 품격입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준비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씨는 친구들 연락을 피합니다. 밥 먹자는 말에 부담을 느낍니다. 계산할 때마다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손주가 오면 반갑지만 동시에 미안합니다. 용돈 줄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식들한테 매달 50만 원씩 받습니다.
고맙지만 미안합니다. B씨는 친구들과 자주 만납니다. 밥값 내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손주 생일이면 용돈 10만 원씩 줍니다. 기분 좋게 줍니다. 자식들한테 오히려 용돈을 줍니다.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이게 준비의 차이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연봉, 같은 퇴직금.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50대의 선택이 달랐고 그 선택이 7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남았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면 65세까지 9천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 5천만 원 합치면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돈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면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에 더하면 한 달에 145만 원입니다. 생활비 구조 조정해서 120만 원으로 줄이면 매달 25만 원씩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준비된 노후입니다. 지금 60대라면 5년에서 10년 남았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 끊고 작은 투자라도 시작하면 65세 이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어시처럼 됩니다. 통장 바닥나고 자식에게 손 벌리고 친구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미안함 속에서 살게 됩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준비로 만드는 겁니다. 50만 원씩 저축하고 생활비를 30만 원 줄이는 것, 그리고 작은 투자를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골프 끊고 여행 줄이고 저축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고맙게 됩니다. 그때의 작은 불편이 지금의 여유를 만들었으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그때 골프 치고 여행 다닌 게 지금 이 고통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선택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10년 후에 큰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 준비한 사람의 70대는 여유롭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70대는 비참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노후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노후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단,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예외가 주어집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드는 현금 흐름은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씩 들어오는 돈. 그게 10년 후, 20년 후 당신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파국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노후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10년 후에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65세 이후, 왜 어떤 분은 돈 걱정이 없고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이 금세 사라질까요? 그 차이는 버는 법이 아니라 지키는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습관 탑3를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노후 자산을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상품 정말 괜찮습니다. 퇴직하고 3개월 된 김철수 씨 68세는 은행 앞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함까지 건네는 그는 금융회사 팀장이라고 했죠. 원금은 100% 보장되고요. 매달 7%씩 이자가 들어옵니다. 3천만 원 넣으시면 한 달에 210만 원이에요.
은행 금리가 2%도 안 되는 요즘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김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예금으로는 한 달에 고작 8만 원. 연금도 월 60만 원이 전부였죠. 210만 원이면 생활이 훨씬 나아질 텐데 결국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달 정말로 21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달도 세 번째 달도 김철수 씨는 안심했죠. 그런데 4개월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산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바로 투자 실패입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액은 연간 4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 65세 이상 피해자 비율이 전체의 58%입니다. 왜 유독 노년층이 많을까요? 첫째, 목돈이 있습니다. 퇴직금, 연금 일시금, 부동산 매각 자금, 평생 모은 돈이 한꺼번에 손에 쥐어지죠. 둘째, 정기 수입이 끊깁니다. 월급이 없으니 불안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셋째, 저금리 시대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는 연 2%대 1억 원을 넣어도 한 달에 16만 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 7% 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3가지 말을 사용하죠. 첫 번째는 원금 보장됩니다. 투자에서 원금 보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만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그 외 모든 투자는 원금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주식도, 채권도, 펀드도, 심지어 국채도 원금을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달 고정 수익 지급합니다. 월 7% 수익, 연 84%입니다. 전 세계 어떤 정상적인 투자 상품도 연 84%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워런 버핏의 50년 평균 수익률은 연 20%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20%인데 84%라니요? 계산해 볼까요? 1,000만 원을 월 7%로 투자하면 1년 후 1,840만 원, 2년 후 2,680만 원, 3년 후 3,520만 원. 말이 됩니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 부자들이 줄을 서겠죠. 세 번째는 은행보다 안전합니다.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 은행보다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그럼 물어보세요. 어느 기관의 감독을 받나요?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사업자 등록증 좀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대답을 못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0년 라임 자산운용 사건이 터졌습니다. 피해액 1조 6천억 원, 피해자 약 1만 명. 라임은 대형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판매했습니다. 원금 보존형 펀드, 안정적 고수익, 이런 말로 투자자를 모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 서류로 부실 기업에 투자했고 나중엔 환매도 중단됐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퇴직금을 몽땅 잃은 60대에서 70대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 P2P 업체 팝펀딩 사기 사건, 연 12%에서 15%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2천억 원을 모았습니다. 투자금은 대출이 아닌 대표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2,800명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이런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젊을 땐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70세에 3천만 원을 잃으면 다시 모으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자리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모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금융회사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률이 현실적인지 따져보세요. 연 10% 이상 수익률을 보장한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2024년 기준 은행 예금 금리는 연 2.5%에서 3.5%, 국채 금리는 연 3%에서 4%, 회사채 금리는 연 4%에서 6%.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투자 설명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금융 상품은 투자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위험 등급, 수수료, 예상 수익률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설명서가 없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네 번째, 원금 보장 약속을 조심하세요. 누군가 원금 100% 보장이라고 말하면 그 순간 의심하세요. 법으로 금지된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재투자 권유를 경계하세요. 처음 몇 달은 이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수익을 재투자하시면 더 많은 이자를 드립니다. 이게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입니다. 새로운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투자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자산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예금 50%, 국채와 안정형 펀드 30%, 주식형 펀드 20%, 이렇게 나누면 한 곳이 흔들려도 전체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예금자 보호 상품을 우선하는 겁니다. 은행 예금과 저축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망해도 돌려받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본 생활비는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국채와 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국채는 나라가 보증합니다. 연금은 정부가 관리합니다.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성이 최고입니다. 네 번째 원칙, 가장 중요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연 10%를 벌려다 원금을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 3%라도 10년, 20년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투자해버렸다면 세 가지를 즉시 실행하세요. 첫 번째, 즉시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 경찰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2 늦으면 늦을수록 돈을 찾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확보하세요. 통장 내역, 계약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보관하세요. 세 번째, 집단 소송에 참여하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세요. 아빠, 그 투자 괜찮은 거 맞아요? 자녀가 이렇게 물으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중요한 투자는 가족과 꼭 상의하세요. 괜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은행 금리가 낮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월 7% 수익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연 3% 안정은 현실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환상이 아닌 현실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보이스피싱, 그들이 쓰는 심리 조종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의심하세요. 당신의 노후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완전 공감합니다. 수정할게요.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노후보다 자녀가 우선이죠. 엄마,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빠, 전세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미천이 없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고민도 없이 답합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박순자 씨 67세,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 후 둘째 아들도 결혼. 이번엔 8천만 원을 보탰죠. 남편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 합쳐서 3억 원이었는데 1억 8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괜찮아. 우린 연금 있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남편 기초연금 월 30만 원. 합쳐도 110만 원. 생활비는커녕 병원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남은 돈 1억 2천만 원도 3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지금 박순자 씨는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삽니다. 아들들은? 큰아들은 자기 집 대출 갚느라 바쁘고 둘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박순자 씨는 그렇게 말하지만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합니다. 시간당 9,860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 더해 한 달 수입이 11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70만 원. 병원비 약값 빼면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입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노인 빈곤 실태 조사를 보면 노후 빈곤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제 지원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녀를 돕다가 노후 빈곤에 빠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8.1%입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이 14.8%인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2.5배 이상 높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 부모들의 자녀 지원 규모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2023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 10명 중 6명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평균 지원 금액은 연 890만 원. 그런데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입니다. 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자녀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이명호 씨 70세. 딸이 카페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5천만 원만 빌려줘. 장사 잘 되면 1년 안에 갚을게. 이명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해봐라.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카페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가 안 좋았고 경쟁도 심했습니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갚을 길이 없어. 이명호 씨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됐어. 그로부터 2년 후, 이명호 씨는 아들에게도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요. 남은 돈은 7천만 원. 부인과 둘이서 월 5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2년이면 바닥납니다. 이명호 씨는 지금 77세, 평균 수명 83세까지 6년 남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 조사를 보면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저축액은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 지원 평균 금액이 5,200만 원입니다. 저축의 3분의 1을 자녀 결혼에 쓰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자녀들이 갚기 어렵다는 겁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년 자료를 보면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은 비율이 28.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은 결국 갚지 못합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이 말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부모들은 계속 돈을 줄까요? 첫째,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못 봅니다. 엄마, 나 전세 못 구하면 월세 살아야 해.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둘째, 내 노후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합니다. 우린 검소하게 살면 돼. 연금도 있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셋째, 자녀가 성공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되면 효도할 거야. 하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노인 비율은 18.2%입니다.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그것도 평균 지원액이 월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연 890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 연 264만 원.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자녀를 도와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생활비부터 확보하세요. 자녀를 돕기 전에 내가 쓸 돈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 수명 85세까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65세라면 20년이 남았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1년에 1,800만 원,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예비비까지 더하면 최소 4억 원은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을 확보한 후에 남는 돈으로 자녀를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 빌려주지 말고 주세요. 나중에 갚아라. 이 말은 나중에 갈등만 만듭니다. 차라리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이건 너 주는 거야. 갚지 않아도 돼. 이렇게 명확히 하세요. 그래야 서로 편합니다. 세 번째, 한도를 정하세요. 결혼 자금은 3천만 원까지, 사업 자금은 지원 안 함. 이런 원칙을 미리 세우고 자녀에게도 알려주세요.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엄마 아빠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 도와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숨기고 퍼주다가 나중에 빈곤에 빠지면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주세요. 자녀가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모가 다 주지 말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하세요. 소득에 따라 연 1.5%에서 2.9%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찾아보세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부모 돈부터 쓸 게 아니라 이런 제도부터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김영숙 씨 66세. 아들이 결혼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해요. 김영숙 씨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3천만 원 줄게. 나머지는 전세 자금 대출받아.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 해서. 더는 어려워.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는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야.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12년밖에 안 돼. 평균 수명까지 살려면 20년은 있어야 해. 아들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결국 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김영숙 씨는 3천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영숙 씨는 여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고요.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다 퍼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빈곤에 빠지고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명절 때마다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용돈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기 생활이 빠듯합니다.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드릴 여유가 없죠. 결국 부모도 자녀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녀도 편하게 산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노후. 그게 진짜 효도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부모가 든든해야 자녀도 든든합니다. 내가 빈곤에 빠지면 자녀가 나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더 큰 부담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5천만 원 주는 것보다 20년 후 자녀에게 짐이 안 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부터 지키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보증과 빚, 한순간에 무너지는 노후를 다루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와 자녀 모두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소해 보이지만 의외로 가장 큽니다. 바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쓰지 않는 구독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10년, 20년 모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최진수 씨 69세. 퇴직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70만 원. 부인 기초연금 월 32만 원. 합쳐서 102만 원. 여기서 월세 45만 원 내면 57만 원 남습니다. 식비, 병원비, 생활비 쓰면 항상 마이너스였죠. 도대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 최진수 씨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료만 한 달에 28만 원. 종신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저축보험. 무려 7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30대부터 하나씩 가입했던 보험이 40년 동안 쌓인 겁니다. 통신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휴대폰 요금제 월 7만 원, 인터넷 월 4만 원, 케이블 TV 월 3만 원, 합치면 14만 원입니다. 구독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월 1만 7천 원, 유튜브 프리미엄 월 1만 4천 원, 헬스장 월 6만 원. 하지만 넷플릭스는 거의 안 받고 헬스장은 3개월째 가지 않았습니다. 카드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달에 9만 원. 모두 합치면 보험 28만 원, 통신비 14만 원, 구독료 9만 원.
한 달에 51만 원이었습니다. 월 수입 102만 원 중 거의 절반이 이런 고정 지출로 나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최진수 씨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보험 설계사를 만났습니다. 7개나 필요 없습니다. 실손보험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종신보험은 만기가 가까워 해지하면 손해였지만 저축보험 2개와 암보험 1개는 정리했습니다. 월 15만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휴대폰 요금제를 바꿨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와이파이가 있는 집에서 주로 쓰니까요. 월 3만 원대 요금제로 변경. 한 달에 4만 원이 줄었습니다. 케이블 TV도 해지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충분했으니까요. 월 3만 원 절약. 마지막으로 구독료. 넷플릭스는 해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해지. 헬스장도 끊었습니다. 월 9만 원 절약. 모두 합치면 한 달에 31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372만 원. 10년이면 3,720만 원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었구나. 최진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통계청 2023년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지출은 185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비필수 지출이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필수 지출이란 당장 안 써도 생활하는데 문제없는 돈입니다. 보험료, 통신비, 구독료, 안 쓰는 멤버십, 자동이체 등 월 37만 원 정도입니다. 1년이면 444만 원, 10년이면 4,440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2022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보험료는 월 2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보장받는 보험은 평균 2.3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중복 보장이거나 필요 없는 보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통신비 실태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평균 통신비는 월 12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월 평균 5GB, 무제한 요금제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년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중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8.3%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비율이 34.7%입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자동 결제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귀찮습니다. 보험 가입은 전화 한 통이면 되지만 해지하려면 서류도 써야 하고 설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이러다가 몇 년이 지나갑니다. 둘째, 필요 없다는 걸 모릅니다. 3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지금도 필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자동 결제라서 체감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드 자동 결제는 빠져나가는 걸 모릅니다. 통장에서 조용히 사라지죠. 넷째, 해지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합니다. 보험 지금 해지하면 손해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유지합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계속 내는 게 더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김순희 씨, 72세. 보험료가 한 달에 32만 원이었습니다. 20대 때부터 가입한 보험이 10개나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클리닉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지하세요. 중복 보장이 너무 많습니다. 실손보험 2개 있는데
한 번 청구하면 한 곳에서만 받습니다. 둘 다 낼 필요 없어요. 저축보험은 이자가 연 2%인데 은행 예금이 3%입니다. 해지하고 은행에 넣는 게 나아요. 김순희 씨는 7개를 해지했습니다. 월 23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도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은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통신사 직영은 월 7만 원인데 알뜰폰은 월 2만 원. 똑같은 통신망을 쓰는데 5만 원이 쌌습니다. 인터넷도 바꿨습니다. 기가 인터넷은 필요 없었습니다. 100메가면 충분했거든요. 월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이 줄었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김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그냥 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는 돈을 막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 리모델링을 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무료로 보험 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1332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내 보험을 분석해 줍니다. 중복 보장, 불필요한 보험을 찾아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실손보험 하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하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통신비를 점검하세요. 휴대폰 요금제를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요금제로 바꾸세요. 만약 와이파이를 주로 쓴다면 알뜰폰도 고려해 보세요. 통신사 직영보다 30%에서 50% 저렴합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인터넷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보고 카톡하는 정도라면 100메가면 충분합니다. 케이블 TV도 확인하세요. 요즘은 유튜브나 티빙 같은 무료 서비스도 많습니다. 꼭 필요한지 따져보세요. 세 번째, 구독료를 정리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신문 구독, 잡지 구독.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쓰나요? 안 쓴다면 과감히 해지하세요. 구독은 가입할 때 편하지만 해지는 귀찮습니다. 하지만 10분만 투자하면 연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결제를 확인하세요. 카드 자동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은행 앱이나 카드사 앱에 들어가면 자동결제 목록이 나옵니다. 헬스장, 요가, 영어 학습 앱, 쓰지 않는 멤버십.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즉시 해지하세요. 다섯 번째, 1년에 한 번 점검하세요. 새는 돈은 한 번 막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생깁니다. 새로 가입한 구독, 새로 든 보험, 바뀐 통신요금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이 오면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경숙 씨 68세.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다가 새는 돈을 점검했습니다. 보험 7개 중 4개 해지. 월 18만 원 절약. 휴대폰 알뜰폰 변경. 월 5만 원 절약. 케이블 TV 해지. 월 3만 원 절약. 구독 서비스 3개 해지. 월 4만 원 절약.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입니다. 이경숙 씨는 이 돈을 모아서 5년 만에 1,8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는 것보다 새는 돈 막는 게 훨씬 크다. 이경숙 씨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새는 돈이 모여 큰 노후 자금이 됩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만 줄여도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이 돈이면 기초생활을 3년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자동 결제 목록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보험을 해지하세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새는 돈을 막으면 노후 자금이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고수익 투자의 유혹,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 그리고 새는 돈 방치. 이 세 가지가 노후 자산을 무너뜨립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건 높은 수익이 아닙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잃지 않는 선택입니다. 월 7% 수익보다 월 3% 안정이 낫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노후부터 지키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때 자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는 것보다 새는 돈 막는 게 훨씬 큽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만 줄여도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고수익보다 더 값진 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노후 자산은 빠르게 불리는 게 아니라 오래 지켜내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투자의 성패는 수익률이 아니라 결국 내 돈을 끝까지 지켜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의심하고 점검하고 지키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노후 자산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아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